8월 23일 박경신의 진실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 2심 무죄 판결인데요. 박경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슨 새로 나온 단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리트윗 보안법이라는 또 새로운 두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우선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뉴스에 있었어요. 리트윗 때문에 이제 고소됐던 박정근이라는 분이 어제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 설명 우선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리트윗 보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리트윗 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트윗을 보고 이건 뭐 재밌어서 또 너무 황당해서 한번 봐라. 특히 이제 뭐 진중권 씨 같은 분은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자기한테 도전을 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제 멘션을 받아도 팔로워들한테 한번 보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이제 그 뭐를 자기가 리트윗한 게 꼭 그 내용을 동의해서 리트윗하는 게 아닌데 이번에 이제 박정근 씨는 그 북한 정부 에서 만든 그 트위터 계정의 트윗들을 대남 선전 사이트라고 그렇죠. 말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리트윗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반국가 단체와 동조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돼서 1심에서 우선 구속까지 돼가지고 감옥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달인가 실제로 이미 수감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신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보였죠. 어떻게 트위터에 쓴 글만 가지고도 국가보안법 적용되다는 것도 황당한데 참 새로운 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RT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적용하는 거는 좀 새롭다. 새롭다라고 외신에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빗대서 리트윗 보안법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리트윗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이제 것에 좀 천착하면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말씀 하나 드려야겠어요. 박경신 교수님 옆자리 이제 빈자리 의자가 있는데 이게 뭔가 혹시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박정근 씨를 변호하셨던 분이죠. 이광철 변호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고 해서 지금 다른 업무 보시는 중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모셔서 어제 그 판결과 요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이광철 변호사님께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사건 내용이 그래서 박정근 씨가 우선 이제 RT만 가지고도 처벌된다. 이게 이제 외신들은 정말 놀라웠고, 왜냐면은 아까 뭐 진중권 씨에도 말씀드렸지만 RT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 내용을 지지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저기 오셨어요. 네. 이 변호사님 그 휴대전화만 무음으로 해주시고 이 빈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을 오늘 바쁘신 게 다 이번 사건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그래서 여튼 그 외신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특히 그 외신 기자들 그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 보면 이쪽으로 뒤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외신 기자들 트위터 계정에 보면 그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자기 소개를 하는 그 프로필 하는데 항상 뭐라고 써놓냐면 RT is not an endorsement. 무슨 뜻이죠? 리트윗 한다는 게 내가 뭘 리트윗하면 그 내용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 의견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항상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만큼 이제 트위터 그 RT의 내용을 그 다양하고 이제 창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동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외신 기자들이 딱 보니까 자기 프로필에는 RT나 인돌스만 해놨는데 지금 박정근 씨는 RT 한 게 RT 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남 선전의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전파한 것으로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이제 적용을 하니까 적용을 한 게 이제 하나의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박정근 씨가 그 대남선저 사이트 그 우리 민족끼리의 그 트윗을 실제로 그 좋아서 그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 이제 더 잘 말씀해 네네. 주시겠지만 그 북한 사이트의 그 내용을 사실은 조롱하고 사실 조롱하려는 내용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근 씨가 아마추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보니까 최근에 음반도 내셨던데 네. 트위터 계정이 하나의 제가 보기엔 아마추어 예술 작품이에요. 뭐냐면 패러디 작품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본인은 교수님 보시기에 그 왜냐면은 실제로 그 이제 대남선저 사이트 이제 북한 찬양 트윗은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 600개의 트윗을 날리는데 네. 그 트위트들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런데 네. 이게 지금 2심 판결까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걸 뭐라고 항소? 항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 상고라고 네. 하는데 네. 뭐 상고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를 재판 중이라고 해야 합니까? 판결이 2심 났으면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하지는 않죠. 법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계속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계속 중인데 이제 3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서 2심까지 종결된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그 트윗을 다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네. 해도 됩니까? 내용을 보시면 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재판 중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 다만 검찰이 문제를 삼으면 네. 얼마든지 입건되고 저도요? 그럼요. 안 하시면 좋겠는데 궁금하고 안 하시면 좋겠고 농담하시는 겁니다. 정말요? 예. 박정근 씨 것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 뭐 이것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다만 이제 그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모든 법은 성문법은 우리 박경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일정 부분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런 불명확성이 너무나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그거는 검찰이나 공안당국만이 판단을 네. 자의적으로 해왔던 것들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박정근 씨 사건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이번에 이게 무죄가 나온 것은 박정근 씨 사례에서 보여주는 부분만큼 우리가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 네. 적어도 국가로부터 우리가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을 그만큼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박정근 씨의 그런 트윗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이 형사처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공안당국이 문제 삼아서 거기다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번에 2심에서 무죄를 준 것은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확인하고 확보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불명확해서 좀 부드럽게 말씀드린다고 한 거지 제가 이제 좀 웃으면서 한 얘기는 이 사법부 판결이나 법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희화할 의미가 절대 없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법적인 해석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개선점이 있다면 더 좋은 거니까요. 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고발 대상이 국가보안법 고발 대상이 아니었던 트위트. 네네. 네. 그래서 뭐 2010년 이제 빼빼로데이 그러니까 11월 11일 이제 전날 박정근 씨가 어떤 트윗을 날리냐면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네. 본인이 직접 쓰신 건가요? 본인이. 예. 그리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김정일 장군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알아서 신묘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집니다. 또 네. 제가 수령님 생각만 하면 네. 주체 하고 웁니다만 아기 주사파는 옹위 하고 웁니다. 이제 뭐 장군님 옹위한다 이제 수령을 옹위한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또 조선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다. 수뇌부의 그 뇌. 네. 지금 어디서 좀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네. 또 모든 것은 장군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예. 그 말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호라비에겐 아이도 갖게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해준다는 얘기를.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쓰는 언어들은 바로 그 북한 대남 선전 사이트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 장군님, 옹위, 혁명의 수뇌부, 모든 것은 장군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남 선전,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에 쓰는 용어들을 하나의 그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아주 우스운 그런 새로운 작품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아마추어 예술로 보는 거고, 일종의 패러디 기법을 쓴 이제 아마추어 예술인 거죠. 패러디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 박정근 씨 본인도 생각하실 테고. 또 사실이 그러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그 정확하게 고소 이유가 뭐고 어제 무죄 판결은 왜 그렇게 났고 1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 개념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반인 분들로서는 잘 생소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따져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범죄로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게 고소고 이제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유무죄를 판단해서 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소라고 기소. 기소라고 해서 일단 요 건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수사를 했던 사안이고요. 뭐 지금 교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박정근 씨가 2010년도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트윗에 북한 관영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팔로워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수많은 것들을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뭐 빼빼로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올린 글이고 또 그리고 그 틈틈이 중간에 유튜브에 있는 그 북한 군인들의 열병식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동영상들을 링크하는 이런 것들을 쭉 해왔고요. 2012년 1월 11일 날 구속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트위터를 개설해가지고 약 한 6만 건 정도의 트윗을 올린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 포함 다른 것까지. 뭐 본인이 올린 모든 트윗이. 근데 이제 그 트윗의 내용들이 다 그 세 가지 범주예요. 6만 건이 다요. 6만 건이 그러니까 뭐 우리민족끼리 리트윗하거나 본인이 뭐 올리는 것 가운데서는 뭐 북한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뭔가를 풍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링크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인데 언제부터인지 날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렇게 인터넷을 쭉 보다가 요거는 2010년도 국정감사 때 밝혀진 사안인데요. 우리 경찰이 주제 검색어 이런 식의 인터넷 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뭐 예를 들면 김일성, 뭐 주체, 선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이버상의 이적 표현이라고 해갖고 계속 규제를 해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박정근 씨 트윗도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잉하는 그런 이용자들 아마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박정근 씨 사례가 밝혀진 것 같고 그때서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보는 거죠. 박정근 씨가 뭘 리트윗하면 수사기관도 보고 그런 행태의 이른바 자명식 수사를 제가 보기엔 한 1년 반 정도 이상은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11년 9월 달에 그 사진관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다가 1월 11일 날 구속이 되었고 바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한 내용을 간추려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리트윗한 거를 한 120건 정도 문제 삼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올린 글을 한 90건 가량 문제를 삼은 것 같고 그리고 동영상 링크해서 올린 거. 뭐 거기 보면 북한에 이제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장면, 열병식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합해서 한 229건 정도가 기소의 대상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1심에서는 그 중에서 뭐 일부 몇 건만 의미 없는 수치라고 생각되고요. 그 몇 건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을 뿐 나머지 표현들의 경우에는
첫째로 그 표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대남 적화 노선에 부합하는 이른바 이적 표현이다. 예. 둘째로 박정근 씨 본인도 그 내용의 이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이 트윗을 통해서 유포가 되었을 때 충분히 북한의 주장들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방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 자체가 있었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항소를 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표현 자체는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적 표현인 것은 맞으나 본인 스스로는 그것들을 풍자하고 패러디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런 이적 주장에 편승해서 이념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표현은 맞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네. 다만 패러디 한 것이어서 그거 자체를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해가지고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저희 박계신 교수님이랑 저랑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실명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번 나눴지만 그분이 왜 그런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을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을 뭐 200건 이상을 했냐는 거는 사실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문제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혹시 누군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건 대신 물어봐야 하는 입장에서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사진관하고 사진 찍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근데 왜 그 북한 관련 특히 그 대남선전 사이트라고 하는 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 관심을 두시고 왜 그렇게 많이 그런 것에 대한 패러디를 하셨는지 변호사시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박정근 씨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테고 네. 뭐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제가 변호인으로 나왔습니다만 박정근 씨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대신 옮기는 것이 조금 이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부적절하다고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변론 과정에서 박정근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을 조금 이제 거칠게 유형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맹목적 침묵 그리고 합리적 침묵 또 반대로 합리적 반북 예? 맹목적 반북 이게 이렇게 4가지 범주로 좀 나누어 보면 네. 박정근 씨는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반북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 본인 생각이. 본인 생각이 예, 박정근 씨가. 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박정근 씨는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사회당의 당원이었고 그 사회당은 북한의 세습이라든지 핵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표명을 했고 그렇지만 북한의 그런 행태나 습성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같은 한민족이고 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반북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데 예. 박정근 씨가 보면 아마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북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대외적인 뭐 입장을 표명할 때 나오는 그 문구나 어투 그런 또 모양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 굉장히 좀 호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옛날 고구려의 기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뭐랄까 좀 유치하고 뭔가 좀 허장성세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과장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박정근 씨는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정말 웃기다. 그걸 패러디하고 그렇죠. 과거에 SBS의 코미디 프로 중에서 북해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 영토를 단 한 점이라도 건드리는 놈들은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고 말이라 이런 그 북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방송이 이제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중앙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박정근 씨는 이제 그런 부분들 북한의 그런 특유의 말투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재밌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본인이 좀 비틀기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정말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고 모나리자를 왜 그렸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요.
뭘 그렸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거고. 북한 말투에 네. 뭐 황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박경신 교수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셨어요? 네네. 제가 어떤 배경으로? 왜냐하면 이제 외신에서도 우선 첫째로 트위터에서 트윗한 거 가지고 이렇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느냐부터 상당히 큰 이슈였지만 RT 한 거 가지고 그 RT 내용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냐 그것도 문제였고 또 그래서 여튼 이게 SNS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우리가 SNS가 보면은 뭐 상당히 짧은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도 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주 짧은 글을 뭐 날리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서 사실 찾기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의 사적인 대화 또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그런 대화들을 통로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형사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묻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질감을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마치 그냥 뭐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누가 듣고 그거 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와서 처벌을 한다. 이거 저희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SNS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사소한 그런 말놀이의 통로였는데 그거에까지 이제 어떤 형사처벌의 칼날이 이제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와 관해서 논문도 좀 쓴 적이 있고 그래서 대중의 이해성과 반한다. 그렇죠. 커먼센스가 상식과 좀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SNS의 어떤 본질, SNS의 어떤 사적인 측면, 물론 이제 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친구들만 보기에 이렇게 가둬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긴 하죠. 볼 수 있긴 하죠. 어떤 사적 측면, 공적 측면으로 이런 얘기 하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기 전에도 뭐 SNS에도 뭐 처벌하려면 처벌해라 라고 그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 패러디 기법을 쓴다는 건 사람이 패러디 대상인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진지한 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럼 사람들이 그 원본을 봤을 때 어떤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억을 무너뜨리는 게 패러디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번 패러디는 이제 북한 말투에 대한 패러디면 북한 말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북한 말투가 뭔지 뭐 다른 통로들에서 많이 알겠지만 박정근 씨 입장에서는 자기 나이 또래 있는 팔로워들 또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팔로워들은 그거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뭐 100몇 개 정도 뭐 이렇게 북한 대남 선전 사이트의 트윗을 RT함으로써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한 600개 정도의 트위트로 그 원래 트윗을 비튼, 원래 트윗을 조롱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말투가 어떤지 보여주는 트위트를 먼저 이제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비틀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개콘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거를 하고 코미디 프로에 항상 나오는 거죠. 북한 말투 흉내내서 뭐 하는 거. 그거를 하기 전에 실제 북한 말투가 어쩐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 말투 흉내낸 코미디언의 그렇죠. 그게 나오고 그렇죠. 이해해야 웃음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트위터 계정 전체를 딱 읽어보면 이게 북한 찬양이나 북한 동조의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읽히는데 제가 이제 증언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마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술 작품이 있는데 이 한 부분은 딱 손으로 가려놓고 나머지 부분만 보고서는 이거 불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나리자가 있으면 모나리자 초상화 있으면 모나리자 얼굴을 딱 가려놓고 누가 목 없는 초상화를 그렸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SNS가 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시당초 적용되기 참 어려운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상고하실 걸로 본다고. 그 우리나라 이 검찰의 몇 가지 이제 아주 고질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안인데요.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검사가 집행유예 3년, 아니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근데 판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검사가 상고를 하더라고요. 양형부당이라고. 고 1년 차이 때문에. 집행유예 1년 차이 때문에. 어차피 실형은 안 사는데 집행유예가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그런 대단히 좀 기계적이고 이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인데, 특히나 이런 사안들처럼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준 사안에 대해서 예. 검찰이 그 상고를 안 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당연히 상고심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항소심까지의 결과들을 대법원에서 깬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않습니다. 네. 뭐 거의 없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수치상으로 한 1000건에 4건 정도인가, 예, 예. 100건에 4건 정도인가, 그게 조금 수치가 가물가물한데 예. 그런 정도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제 뉴스 나오면서 그 박정근 씨가 트윗을 또 올렸더라고요. 집에 가서 혼자 울 거야. 집에 가서 마저 울 거야 그러지 않았나요? 집에 가서 혼자 울 거야 땡땡 이렇게. 예. 그래서 다른 트윗들도 보면은 이제 말이 뭐랄까 다 그 가시가 있어요. 가시.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날카롭고. 그러면 현재 국가보안법상 그 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와 어느 정도 관계하면 불법입니까? 리트윗한 거 불법이고 회원가입하면 지금 회원가입한 부분은 올해 초에 어디였죠? 뭐 무슨 어나니머스인가? 어나니머스에서 거기서 해킹해가지고 이제 우리민족끼리 가입한 명단을 뭐 실명으로 이제 공개하겠다 했고 공개했죠? 예, 공개했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공안당국에서 수사에 뭐 착수하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관련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하는 게 제 판단이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한 이적 동조 정도거든요. 예.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런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동조라고 했을 때는 그 동조 행위가 적극적으로 그 동조 의사가 표방이 돼야 되는 건데 네네. 회원만 가입해가지고는 동조라고 하는 거는 적절히 표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다만 리트윗한 거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동조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렵고 더군다나 뭐 요 사안은 박정희 사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게 불법적으로 해킹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 소추의 유죄 증거로 삼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 자체만 우리민족끼리의 회원으로 가입한 부분 혹은 팔로잉을 하고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그때 제가 좀 한번 검토를 했었고 나아가서 이번 박정근 씨처럼 그것들을 리트윗하거나 혹은 우리민족끼리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중에게 전파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삼을 겁니다. 문제를 삼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요. 현재 법상은요? 현재 법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삼을 수 있게 실제로 삼을 수 있고 이번에 나온 판결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서 이적,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적행위라고 하는데 이적행위의 유죄 판단의 논리적인 단계가 1단계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적이냐 이거예요. 2단계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적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중에게 전파했냐는 거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이 1단계에서 이거는 이적이 아니야. 우리 민족끼리. 이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무도 누구도 문제를 삼지는 않겠죠. 근데 법원이 1단계에서 그거는 이적이 맞아. 다만 박정근은
이거를 대중들에게 이적 목적을 가지고 전파한 게 아니야.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적 목적을 가지고 전파했다고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리트윗해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 우리 민족끼리의 트윗을 보거나 접근하거나 리트윗하거나 그에 관련한 트윗을 쓰거나 한 사람들이 더 있다면 그 이후 뭐 판결이나 기소나 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네.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 확인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드렸던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검찰에 당연히 뭐 거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고 법원의 주류적인 경향도 그런 표현들을 왜 네가 접촉을 하냐, 네가 기자냐, 네가 무슨 통일부 관리냐. 그러니까 아주 일단 접촉하면 너는 유죄야. 다만 거기서 엄격한 예외를 둬갖고 이런 범위의 사람들은 네. 그럴 수 있어. 이런 구조예요. 원칙적 유죄, 추정, 예외적인 무죄. 근데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 접촉할 수 있다. 그걸 패러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일반 대중이라도 우리 민족끼리의 사이트 저기에 트윗에 접촉을 해서 그걸 보고 전파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뭐 북한의 주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부와 내동해서 이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처벌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번 판결이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네. 원칙적 무죄, 예외적인 경우 유죄. 완전히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큰 의미를 그러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법부의 주류적인 경향들은 제가 이제 우리 민족끼리 리트윗한 걸로 변론을 한 것은 이번 사안이 3번째 정도 됩니다. 예. 다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직업적인 운동가 활동가들이시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하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친북적인 경향 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변론으로도 법원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 거다.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의 경향들은 왜 당신이 그런 위험한 표현들에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중에게 알려내느냐. 너 혹시 그런 표현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오도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가능성들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지 않았느냐 네네. 하는 그러한 대단히 반표현의 자유적인 그런 관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이 트윗이라는 거를 저희 위키트리처럼 대단한 뉴 미디어로 인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뉴 미디어이기는 합니다. 사상의 전파 통로라고 보는 거죠. 네네. 관련해서 제가 이 인터넷상의 표현들이 문제될 때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김정일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에 인터넷을 특히 주목했다. 인터넷 그러면서 인터넷의 속성을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신속성, 광범위성 해가지고 그래서 팔로워가 4명만 돼도 그 표현이 그게 있더라고요. 4명만 돼도. 네, 4명만 돼도 이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기소장에 나온 얘기예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된다면. 제가 앞서 4명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전파가 되면 북한의 주장을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사고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북한이 의도하는 바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의 그런 속성도 다 맞지만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이제 미디어냐고 물어보셨을 때 보통은 이제 미디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하죠. 보통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방송, 신문 뭔가 이쪽 그 지면이 있으면 또 화면이 있으면 화면 뒤쪽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PD들도 있고 기자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 걸러진 내용을 이렇게 송출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데 인터넷 같은 뉴미디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준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혼자 막 블로그에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자기가 와서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친구가 돼서 그걸 끌어가서 보든지 그리고 그런 속성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미디어는 말하는 쪽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면 지금 인터넷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듣는 행위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중이
아주 극대화된 게 이제 SNS죠. SNS도 트위터 팔로워들이 저한테 뭐 허락받고 저를 팔로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쓰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도 마이크로 블로그 중에 하나니까 블로그 그 일기처럼 쓰고 있으면은 자기가 가져가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죠.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이제 원래 그러나 다 똑같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예를 들어서 4명이 팔로우가 돼서 전파가 됐다면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전파된 거에 대해서 다 법적 책임을 지면 안 되고 그 가져간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걸 가져가서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벌할 거예요. 사실은 그걸 팔로우만 한 거는 처벌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논리로만 하면 이상한 게 팔로우를 하면 자기 계정에는 또 똑같은 트윗이 또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우하는 순간 RT를 안 해도 자기 계정에 자기 타임라인에 쭉 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그 게재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딴 사람이 검색해 보면 자기 계정에서 뜨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좀 깊은 물 속에 지금 준비 안 하고 지금 뛰어들었던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금 뭐 사실은 현재 미디어 상황이 굉장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법 체계는 아직 미숙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아직 상당히 좀 정신분열적인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빠르고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 펼쳐져서 그러니까 이제 트윗 몇 개 가지고 처벌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외신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될 만큼 하지만 실제 이제 판결로 들어가 보면은 쪼개놓고 보면 트위터를 통해서 아까 이제 검찰 이런 곳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트위터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고 중동에서 그 엄청난 그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런 생각해볼 어떤 덩어리들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렴될지는 좀 봐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검찰이 자신 있게 위축되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우리나라 검찰만 그렇게 자신 있게 처벌하는 게 맞아 하고 칼 들고 나섰다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제재를 받은 걸로 봐야죠. 사실은 늘 상황이 먼저 생기고 법의 완성이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 박정근 씨 저는 사실 이런 분들만 보면 막 울컥울컥 하는데 무슨 말했다고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이제 무슨 제 블로그 때문에 재판 받고 있지만 저는 수갑 찬 적은 없어요. 좀 구속 안 당했어요. 박정근 씨는 2달인가 수갑 차고 감옥에 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혼자 울 거래잖아요. 미네르바도 그 사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국가 환율 정책 좀 비판하다가 좀 부정확한 사실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썼다고 해서 100일간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사실 참 인생 아주 힘들게 됐고 또 언서주 언론소비자 국민 신문 불매운동 하시던 분 그분들도 뭐 그분들 입장이 뭐 어떻든지 간에 그냥 인터넷에 이런 신문 보지 말자 이런 신문 광고도 주지 말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분들도 감옥 가서 오래 계셨거든요. 참 꼭 뭐 제재할 거냐 안 할 거냐보다도 이 검찰이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거는 이렇게 SNS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의미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거다.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아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충분한 이제 뭐 설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변호사님 오셔서 이제 직접 변호하신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국가보안법 변호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으시고 많은 그 학생들과 이런 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분이고 또 그런 변호사들끼리 또 모임이 있으셔서 이 어디 이제 놀러 가신다고 해도 되겠죠? 놀러 죄송합니다. 결론 준비. 결론 준비를 위한 워크샵. 1박 2일 워크샵을 하시는 분야에서 좋은 영향을 발휘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